2019년 여름 서울 도봉구 낡은 3층 빌라 철거 현장. 여러분은 건물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벽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웃음도 눈물도 그리고 비명까지도. 2019년 7월 16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빌라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준공된 지 20년. 199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IMF 직후의 혼란 속에서 급하게 올려진 것들 중 하나였죠.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 벽체 균열, 누수, 기울어진 기둥.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 철거 작업을 맡은 김동수 씨는 2층 거실의 천장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철거 작업이었어요. 20년 된 빌라니까 먼지도 장난 아니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냥 기계적으로 뜯어내는 거죠. 석고보드 한 장, 두 장. 그런데 천장 한쪽이 좀 이상했어요. 다른 곳보다 두껍달까? 보통 석고보드 위에 단열재만 있는데 여긴 뭔가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 씨가 크로바로 천장을 밀어 올리는 순간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바닥에 부딪히며 구르는 소리. 김 씨는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비췄습니다. 먼지 사이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반지 하나. 18K 금으로 보이는 작은 여성용 반지였습니다.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는 그 반지는 20년 동안 천장 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떨어뜨린 거겠거니 했죠.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지 옆에 뭔가 더 있었어요. 종이 같은 거. 아니, 플라스틱?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신분증이었어요. 주민등록증. 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신분증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특유의 화질, 약간 바랜 색감.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 윤혜림. 생년월일 1973년 4월 21일생. 발급일 1998년 11월 2일. 그리고 그 아래 주소란에는 바로 이 빌라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쌍문빌라 201호. 김 씨는 즉시 현장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1시간 뒤 도봉경찰서 형사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죠. 검색 결과는 10초 만에 나왔습니다. 윤혜림 당시 26세. 1999년 6월 15일 실종신고 접수. 신고자는 아버지 윤태식. 최종 목격 장소는 서울 도봉구 쌍문 빌라 인근. 수사 결과는 미제. 20년 전 이 빌라가 막 완공되던 그해 여름.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증과 반지는 20년 동안 천장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 유실물인 줄 알았습니다. 공사 중에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실종 기록이 나오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20년 전 실종 사건. 당시엔 별다른 단서 없이 종결됐습니다. 가출로 추정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건물을 봐야 했습니다. 벽 안을, 천장을, 바닥을. 이 건물 전체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즉시 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현장은 노란 테이프로 봉쇄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천장 전체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가 발견된 지점. 석고보드 위,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 그곳에는 일반적인 건물 구조와 다른 약 15cm 두께의 추가 보강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반지와 신분증 외에도
머리카락 몇 가닥과 플라스틱 머리핀 하나가 더 발견됐습니다. 반지 안쪽을 확대해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1일 HR 1999년 4월 21일 H와 R 윤혜림의 이니셜은 I입니다. 그렇다면 H는 누구일까요? 20년 전 이 빌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여성은 왜 결혼을 앞두고 사라졌을까요? 그녀의 반지는 왜 천장 속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빌라에 살았지만 천장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죠. 벽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진실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1999년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잊혀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벽 속으로 들어갑니다. 1999년 6월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지 2년째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건설업자 장기호 당시 38세. 그는 IMF 이전부터 서울 동부권에서 소규모 빌라 건설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난 건설사의 자재를 헐값에 사들이고 일자리를 잃은 인부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했죠.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싸게 지어진 건물. 그것이 바로 쌍문빌라였습니다. 1999년 5월 말 쌍문빌라 분양 계약자 중 한 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혜림 당시 26세. 서울 은평구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던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 최재호 28세와 함께 이 빌라 201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두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이었죠. 여보, 진짜 예쁘게 나왔네. 새 건물이라 그런지 벽도 하얗고. 그래도 좀 급하게 지은 것 같지 않아? 저기 모서리 좀 봐. 마감이 좀. 아이, 괜찮아. 우리가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면 되지. 중요한 건 우리 집이 생긴다는 거잖아. 6월 15일까지 잔금 내면 바로 입주 가능하대. 결혼식 전에 여기서 신혼살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7월 17일이 우리 결혼식이니까. 딱 한 달 전이네. 완벽한 타이밍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윤혜림이 이 빌라에 입주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1999년 6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윤혜림은 서점 사장에게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혜림이가 그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장님, 오늘 잔금 내러 가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겨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혜림이의 얼굴이었어요. 오후 4시경 윤혜림은 쌍문빌라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현장 경비원 배종수 씨의 증언입니다. 기억나죠? 그날 오후에 여자분이 오셨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 입으시고 손에 은행 봉투 들고 계셨어요. 돈 넣는 그런 투툼한 거.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장 사장님한테 가는 거였죠. 잔금 계약하러. 장기호의 현장 사무실.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서류 캐비닛, 접이식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배종수 씨는 그날 윤혜림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약혼자 최재호는 윤혜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다시 전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최재호는 윤혜림의 부모님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혜림이 집에 왔나요?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뭐? 아니, 안 왔는데. 오늘 빌라 잔금 내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삐삐도 안 되고. 어디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내가 지금 나가볼게.
6월 14일 밤 11시 윤혜림의 아버지 윤태식은 쌍문 빌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퇴근한 뒤였죠. 윤태식은 손전등을 들고 건물 주변을 사사치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호 문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6월 15일 새벽 1시 윤태식은 도봉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99년 당시엔 가출이나 실종 신고가 너무 많았어요. IMF 여파로 집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20대 여성 결혼 앞두고 혹시 결혼이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윤혜림의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예복도 마쳤고 예단도 준비했고 하객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윤혜림은 그날 3천만 원의 현금을 들고 나갔습니다. 잔금을 내기 위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쌍문 빌라 현장을 방문했고 건설업자 장기호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날 윤혜림 씨가 오긴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잔금 계약하러 왔죠. 그 이유는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영수증 끊어드리고 5시쯤 그냥 가셨어요. 저도 그 뒤로 못 봤습니다. 돈은 받았나요? 네, 현금으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 영수증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니. 혹시 집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장기호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영수증도 있었고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윤혜림이 5시에 현장을 떠났다는 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비원 배종수도 정확히 몇 시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죠. 수사는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결론은 단순 가출 또는 자의에 의한 실종. 윤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종자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도봉구 일대에 수천 장을 붙였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윤혜림 26세 키 162cm 단발머리 1999년 6월 14일 쌍문동에서 실종.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혜림 어머니 박영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혜림이는 착한 애였어요. 결혼 앞두고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궁금했어요. 우리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고 싶지 않아요. 알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약혼자 최재호는 1년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윤혜림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혜림이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쌍문 빌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호에는 세입자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천장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진실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혜림은 그날 정말로 오후 5시에 빌라를 떠났을까요? 장기호의 진술은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혜림이 들고 갔던 3천만 원의 현금은 정말로 잔금으로 지급된 것일까요? 반지 안쪽의 이니셜 H. 그것은 최재호의 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윤혜림과 장기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른다. 1999년에서 2019년까지 화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계절들을 보여준다. 봄의 벚꽃, 여름의 장마, 가을의 낙엽, 겨울의 눈. 쌍문 빌라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낡아간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그리움도. 시간이라는 강은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강 앞에 서서 떠내려간 것을 기다립니다. 윤혜림의 부모는 20년 동안 딸을 기다렸습니다. 1999년 6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6일까지 정확히 7,336일 윤태식과 박영희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찾았습니다. 윤씨 부부 정말 안쓰러웠어요. 매달 14일이 되면 꼭 쌍문 빌라 앞에 가시더라고요. 그날이 혜림이가 사라진 날이니까. 처음엔 전단지 들고 가시고 나중엔 그냥 빌라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아무 말 없이 2000년이 지나고 2001년이 지나갔습니다. 경찰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미제 사건 처리. 실종자 명단에는 여전히 윤혜림의 이름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번호 99 실종 1247. 그것이 윤혜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더 조사해 주세요. 우리 딸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에요. 윤 선생님,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없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포기하란 말입니까? 내 딸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약혼자 최재호는 2000년 가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윤혜림의 부모님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혜림이를 지키지 못했고 이제 도망치듯 떠납니다.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혜림이가 없는 거리, 혜림이가 없는 서점, 혜림이가 없는 우리 집,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재호 올림. 그 편지 이후 최재호와 윤혜림 가족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2005년 누군가 미국에서 최재호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결혼도 했다고 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렇다면 장기호는? 실종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쌍문 빌라의 건축주였던 그 남자는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장기호는 실종 사건 이후에도 건설업을 계속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는 서울 동부권에 소규모 빌라 5개를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그는 갑자기 건설업을 접었습니다. 장 사장이 갑자기 회사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2006년이었나? 당시 일이 잘 풀리던 때였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손 털고 싶다. 건물 짓는 거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지친 게 아니라 뭐랄까 겁먹은 것 같았어요. 장기호는 건설업을 접은 뒤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빌라들을 팔지 않고 임대 수익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쌍문 빌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가끔 쌍문 빌라를 찾았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201호에도 들어갔습니다. 2010년 201호 세입자는 김지연 씨였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가끔 와서 점검하더라고요. 보일러, 배관, 벽 상태 이런 거. 그런데 유독 천장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 천장이 약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 천장에 못 박거나 손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건물 관리하시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섬뜩해요. 장기호는 20년 동안 쌍문 빌라를 팔지 않았습니다. 다른 빌라들은 하나씩 매각했지만 유독 쌍문 빌라만은 끝까지 보유했죠. 왜일까요? 팔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팔지 않았던 걸까요? 2015년 11월 3일 장기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정면 충돌. 향년 54세. 직사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 하나,
부인은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몇몇 옛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장기호의 고교 동창 오성주는 이야기합니다. 기호가 마지막 몇 년은 거의 사람을 안 만나더라고요. 술만 마시고 혼자 살면서 한 번은 술 취해서 전화가 왔어요. 밤 2시쯤 횡설수설하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둥, 벽이 무너지면 다 드러난다는 둥. 그때는 술 취한 소리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장기호가 죽은 뒤 쌍문 빌라는 그의 유일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빌라는 은행 담보로 넘어갔고 결국 경매로 넘어갔죠. 2018년 쌍문 빌라는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더 이상 거주 불가. 2019년 7월 드디어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반지와 신분증이 발견된 날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20년 전 미제 사건의 재수사 도봉서 강력팀 박민철 경위는 이야기합니다. 20년 전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당시 수사 파일, 진술 조서 모든 걸 재검토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기호의 진술에 따르면 윤예림은 오후 5시에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계약도 마쳤고 잔금도 받았고 하지만 은행 거래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장기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의 현금. 장기호는 분명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수증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돈은 어떤 은행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장기호의 옛 사무실, 그의 집, 그의 차,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0일, 장기호가 생전에 사용하던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1999년의 시공일지가 있었습니다. 장기호가 직접 손으로 쓴 공사 기록 노트, 그 노트의 한 페이지, 1999년 6월 14일, 추가 천장 보강 작업 완료, 201호 상부, 콘크리트 15cm 추가 타설, 작업자 본인 장기호, 작업시간 오후 11시 새벽 3시, 6월 14일 밤, 윤혜림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 장기호는 혼자서 201호 천장을 보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서 무엇을 묻기 위해서였을까요? 20년 동안 진실은 천장 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을 찾아 헤맸고 약혼자는 죄책감 속에 떠났고 유일하게 진실을 알던 남자는 침묵 속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기억합니다. 벽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21일 쌍문 빌라 철거 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투입된 상태.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바꾸고 기억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정직합니다. 철근은 진실을 기억합니다. 균열 하나하나가 증언입니다. 기울어진 벽이 증거입니다. 2019년 7월 21일 경찰은 건축구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수현 교수, 30년 경력의 건축구조 전문가이자 건물 붕괴 사고 감정인으로 활동해 온 그는 수백 개의 노후 건물을 진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문 빌라를 보는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처음 건물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노후 빌라였습니다. 20년 된 건물, D등급, 균열 다수. 흔한 케이스죠. 그런데 2층 201호 천장 부분을 정밀 측정하는 순간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정 교수는 레이저 측정기로 201호 천장의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빌라 구조에서 바닥 두께는 보통 12에서 15cm. 하지만 201호 천장 한쪽 구역은 30cm.
정확히 2배였습니다. 처음엔 측정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재봤죠. 3번, 4번. 똑같았어요. 30cm. 이건 설계상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천장을 두껍게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한 겁니다. 정 교수는 즉시 원본 설계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1999년 쌍문 빌라 건축 당시 도봉구청에 제출된 설계도 도면에는 분명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층 슬라브 두께 150mm, 15cm. 하지만 실제는 30cm. 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을까요? 더 두껍게 만드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슬라브를 두껍게 만드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튼튼해지죠.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커지니까요. 문제는 왜 설계도에 없는 작업을 했느냐입니다. 그것도 한 곳만. 201호 천장 일부만. 이건 구조 보강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작업입니다. 정 교수는 천장 구조를 3D 스캔했습니다.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장 내부에 정상적인 콘크리트 슬라브와 추가로 타설된 콘크리트 층 사이에 약 20에서 25cm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천장 속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봉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천장 해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오전 10시 국가수 감식반과 소방서 구조팀이 합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천장을 뜯어냈습니다.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순간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묵은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냥 먼지 냄새였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천장 속 공간이 드러났을 때 거기엔 플라스틱 빗, 머리핀 3개, 낡은 손수건 1장, 그리고 인골, 사람의 뼈였습니다. 20년 동안 천장 속 어둠에 갇혀있던 한 사람의 유골. 현장은 즉시 완전 봉쇄됐습니다. 유골 상태로 봐서는 사망 후 상당 기간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패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천장 속은 완전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공기 순환이 거의 안 됐죠. 그래서 일부 조직이 미라화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골 옆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손바닥만한 카세트 녹음기. 20년 동안 천장 속에 있었지만 플라스틱 케이스가 녹음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쉬익. 그러다 갑자기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윤혜림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여기 너무 어두워요. 무서워요. 제발 나 좀 꺼내줘요. 숨이 막혀요.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미안해. 난 어쩔 수 없어. 안 돼. 안 돼. 문 열어요. 제발. 녹음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약 2분 30초. 윤혜림이 천장 속 공간에 갇혔을 때 남긴 마지막 기록. DNA 감정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윤혜림 일치율 99.98%. 20년 동안 실종됐던 그녀는 한 번도 이 빌라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201호 천장 속에 20년간 갇혀 있었던 겁니다. 녹음을 듣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가출로 처리했던 그 여성이 우리가 수없이 지나쳤던 그 건물 안에 있었다는 게 우리는 20년 동안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영 교수는 천장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건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천장 속 공간은 약 가로 60cm, 세로 80cm, 높이 25cm 정도.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죠. 그리고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완전 밀폐됩니다. 공기도 소리도 나갈 수 없어요. 시공일지를 보면 6월 14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작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량입니다. 장기호는 그날 밤 그녀를 살아있는 채로 천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위를 콘크리트로 봉인한 겁니다. 산채로. 윤혜림은 산채로 천장 속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 있었을까요? 몇 시간? 며칠? 어둠 속에서, 좁은 공간 속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2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201호에서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TV를 보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 30cm. 그곳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기 전부터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균열로, 치마로, 기울어짐으로 여기 누군가 있다고, 찾아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건물이 스스로 무너지며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도봉경찰서 수사과.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편지로, 사진으로, 선물로. 그리고 때로는 금속에 새겨진 글자로. 반지 안쪽 각인. 1999년 4월 21일 HR. 경찰은 이 작은 글자들에서 20년 전의 비밀을 읽어냈습니다. 아음 명확했습니다. 혜림. 문제는 H였습니다. 윤혜림의 약혼자는 제오. 이니셜은 J. 그렇다면 H는 누구일까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반지 가게에서 잘못 새긴 거라고요. 하지만 1999년 당시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죠. 장기호. H입니다. 장기호. 쌍문 빌라의 건축업자. 윤혜림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이 반지에 이름을 새긴 남자.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99년 당시 은행 거래 기록, 전화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윤혜림과 장기호는 단순한 계약자와 시공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2월, 윤혜림은 약혼자 최재호와 함께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쌍문 빌라 분양 사무실을 찾았죠. 그곳에서 장기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38세의 건축업자 장기호, 26세의 예비 신부 윤혜림.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이 빌라는 철근 배근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화장실 방수는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전형적인 영업 멘트.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혜림 씨가 자주 오셨어요. 혼자서요. 처음엔 공사 진행 상황 보러 온다고 했는데 오실 때마다 장 사장님이랑 오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너무 친밀해 보였달까요?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윤혜림은 쌍문 빌라 현장을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했습니다. 혼자서. 1999년 4월 21일. 그날은 윤혜림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 그녀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새겨진 채로 1999년 4월 21일 HR. 반지 가게 주인 김영수가 이야기합니다.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떠올랐어요. 남자분이 오셨어요. 30대 후반? 키 좀 크고 목소리 굵고 생일 선물로 줄 건데 이니셜 새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급해 보이셨어요. 오늘 안으로 가능하냐고 여러 번 물으시고 그래서 당일에 작업해드렸죠. 장기호가 직접 주문했습니다.
윤혜림의 생일에 맞춰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서 약혼자 최재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윤혜림의 옛 직장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서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들의 증언은 놀라웠습니다. 서점 동료 정민아는 이야기합니다. 혜림이가 4월쯤부터 좀 달라졌어요. 뭔가 행복해 보이면서도 불안해 보였달까요? 한 번은 휴게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재호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런 식으로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불륜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여성과 기혼자 건축업자 사이 은밀한 관계. 경찰은 장기호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1999년 당시 그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부인과 당시 3살짜리 아들이 있었죠. 부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호의 전 부인 이순영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원래 바람기가 있었어요. 근데 99년엔 유독 심했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 밖으로 나가고 향수 냄새도 나고 한 번은 따졌어요. 밖에 여자 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모든 증거를 천장 속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왜 장기호는 윤혜림을 죽였을까요? 경찰은 1999년 6월의 기록을 재구성했습니다. 윤혜림은 장기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유골과 함께 발견된 조직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망 당시 임신 초기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6주에서 8주 정도. 임신. 결혼을 한 달 앞둔 여성이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 오빠 어떡해.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생각 좀 하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어딨어요? 이미 배가 재호 오빠한테 들키면 안 되지. 절대로.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해줘요. 일단 잔금 내려올 때 다시 얘기하자. 조용한 곳에서 1999년 6월 14일 윤혜림은 3천만 원을 들고 쌍문 빌라로 갔습니다. 잔금을 내러 간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장기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4시 윤혜림은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시 경비원은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6시 장기호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밤 11시 그는 혼자 202로 천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4시부터 밤 11시 사이 7시간. 그 시간 동안 윤혜림과 장기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경찰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장기호는 윤혜림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를 지우고 결혼하라고. 우리 관계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지만 윤혜림은 거부했을 겁니다. 못하겠어요. 재호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장기호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윤혜림을 천장 속 공간에 가뒀습니다. 녹음기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3천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장기호의 1999년 6월 이후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6월 17일 현금 3천만 원이 그의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없었습니다. 장기호는 그 돈을 3일 동안 숨겼다가 자기 계좌에 넣은 겁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잔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끊었죠. 날짜는 6월 14일로. 모든 게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처럼. 반지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1999년 4월 21일 HR
사랑의 증표였던 그 반지는 범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장기호는 모든 것을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금속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을.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윤혜림은 사랑했습니다. 장기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2019년 7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장기호의 옛 창고. 죄는 완벽하게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선가 흔적이 남습니다. 종이 한 장에, 메모 한 줄에, 습관처럼 적어둔 기록 속에. 2019년 7월 27일 경찰은 장기호가 생전에 사용하던 남양주의 옛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장기호의 유품들은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고 아들은 연락이 끊긴 상태. 누구도 이 창고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곰팡이 핀 서류들, 낡은 공구들, 그리고 창고 구석에 낡은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잠겨 있지도 않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노트 여러 권이 보였죠. 시공일지였습니다. 장기호가 건설 현장에서 직접 쓴 기록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그중 1999년 쌍문 빌라 시공일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A4 크기의 낡은 노트. 페이지마다 날짜와 작업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월 4일 기초 공사 시작. 2월 15일 1층 골조 완료. 3월 22일 2층 골조 작업 중. 평범한 공사 기록들. 하지만 6월로 넘어가자 6월 10일 목요일 2층 내부 마감 작업. 석고보드 설치. 페인트 1차 도장. 6월 11일 금요일 전기 배선 점검. 배관 최종 확인. 문제 없음. 6월 12일 토요일 휴무. 6월 13일 일요일 휴무. H와 통화. 걱정. H와 통화. 걱정. 경찰은 이 짧은 메모에 주목했습니다. H. 윤혜림.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6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H 방문. 계약건. 오후 11시 추가 천장 보강 작업 시작. 201호 상부. 콘크리트 15cm 추가 타설 필요. 작업자 본인만. 새벽 3시 작업 완료.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 짧은 세 글자. 장기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용서를? 구원을? 경찰은 1999년 당시 쌍문 빌라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몇몇은 아직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장 인부였던 김철수는 이야기합니다. 장 사장? 기억하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은 짜게 줬지만. 근데 6월 중순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장 사장이 갑자기 예민해지더라고요. 말도 없고 혼자 뭔가 고민하는 것 같고. 현장 인부였던 박동진이 이야기합니다. 6월 14일이요? 그날 기억나죠. 월요일이었는데 우리는 오후 6시쯤 퇴근했어요. 근데 장 사장은 남아 있더라고요. 너희는 가봐, 나는 좀 더 있을게 그러면서.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는 사람인데 그날만 유독. 6월 14일 저녁 장기호는 혼자 현장에 남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경찰의 재구성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 윤혜림이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잔금 지급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6월 14일 오후 4시 현장 사무실. 오빠, 나 어떡하면 돼?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병원 가야지. 내가 돈 줄게. 싫어요.
나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정신 차려. 너 결혼 한 달 남았어. 최재호는 어쩔 건데? 말할 거예요. 재호 오빠한테? 당신 아이라고. 미쳤어. 그럼 다 끝나. 내 가정도 사업도 다. 당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끝나요. 대화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오후 5시, 6시, 7시. 인부들이 퇴근하고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고 현장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8시쯤 장기호는 결정했을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지연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계획적 범죄와 충동적 범죄의 중간입니다. 장기호는 해림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자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영원히 없애버리자고. 천장 속 공간은 이미 공사 과정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 오류나 구조적 필요에 의해서요. 장기호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오후 9시. 장기호는 윤혜림을 201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얘기하자. 201호는 아직 입주 전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천장에는 점검구가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천장 구조 좀 보여줄게. 우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윤혜림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 속 공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장기호는 점검구를 닫았습니다. 오빠, 왜 문을 닫아요? 오빠, 장난 그만해요. 여기 너무 좁아요. 미안해. 넌 없어져야 해. 뭐라고요? 문 열어요. 지금 당장. 제발. 오빠, 나 숨 막혀요. 여기 공기가.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녹음기 배터리가 다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윤혜림은 얼마나 더 오래 살아 있었을까요? 법의학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면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밤 11시 윤혜림의 비명이 멈췄을 것입니다. 장기호는 그제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장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5cm 두께로. 다음날 출근했더니 201호 천장에 콘크리트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어제 뭐 했어요? 물어봤더니 장 사장이 급하게 보강 작업 좀 했어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하얗게 질려있고 눈에 핏발 서고 밤새 안 잔 것 같았어요. 6월 15일 장기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인부들을 지휘했고 공사를 독려했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201호 천장 30cm 아래에 윤혜림의 시신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공일지의 마지막 페이지 6월 30일 쌍문 빌라 준공.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이 건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벽이 기억한다. 천장이 기억한다. 그리고 나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장기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평생 쌍문 빌라를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죄책감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침묵이 더 쉬웠으니까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일지 한 권이 20년 전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장기호의 손으로 쓴 글자 하나하나가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윤혜림의 부모님 집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20년이 지난 집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거실 벽에는 혜림의 사진이 걸려 있다. 26세의 환한 미소. 어떤 소식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희망도 함께 끝나니까요. 2019년 7월 30일 형사 2명이 윤태식, 박영희 부부의 집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들은 이곳에 왔었습니다. 딸을 찾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오늘은 다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제 경찰 생활 20년 중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따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천장 속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전 10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도봉경찰서 강력팀입니다. 윤태식 선생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혹시 혜림이 소식입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희는 알았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선생님 부인 혜림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쌍문 빌라입니다. 혜림 씨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뭐라고요? 형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천장 속에서 발견된 유골, DNA 검사 결과, 반지와 신분증, 녹음기, 그리고 장기호와의 관계. 안 돼. 우리 혜림이가 20년 동안 우리가 지나다녔던 그 건물에 왜 그때 찾지 못했습니까? 20년 전에 왜?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20년 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출로 치부했습니다. 쌍문 빌라를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영희는 딸의 사진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딸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기억을 잃었을 수도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 혜림이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건물 안에, 천장 속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를 불렀을까요? 어둠 속에서 7월 31일 경찰은 미국에 있는 최재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최재호 씨입니까? 한국 도봉경찰서입니다. 혜림이 소식입니까? 네, 찾았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재호는 다음 날 LA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8월 5일 윤혜림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혜림은 26세의 모습 그대로다. 20년 전 그대로. 조문객들이 긴 줄을 서 있다. 언론 기자들도 보인다. 영정 사진 옆에는 작은 금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1일 HR. 사랑의 증표였던 것. 배신의 증거가 된 것. 이제는 영원한 이별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조문객 1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조문객 2 20년 동안 천장 속에 계셨다니. 조문객 3 그 범인은 어떻게 됐대요? 조문객 4 이미 죽었대요. 2015년에 교통사고로. 조문객 5 그럼 처벌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호는 이미 죽었습니다. 재판도 처벌도 참회도 없이 법의 심판을 피한 채로 오후 3시 최재호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최재호가 이야기합니다. 혜림아,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2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어할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최재호는 몰랐습니다. 혜림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임신했었다는 것을. 경찰은 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려줘야 할 진실과 숨겨야 할 진실이 있으니까요. 8월 6일, 언론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이야기합니다. 1999년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20년 만에 천장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건축업자에 의한 계획적 범죄로 밝혀졌는데요. 쌍문 빌라는 1999년 준공 당시부터 안전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IMF 여파로 건축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은 쏟아냈습니다. 부실 시공의 민낯, 20년 전 경찰 수사 부실 논란, 천장 속 감춰진 범죄, 왜 몰랐나? 하지만 제목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었습니다. 26년을 살다 간 윤혜림이라는 사람의 삶이. 사람들은 묻더군요. 범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복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복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 딸은 안 돌아와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뼈 몇 조각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법정에서라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혜림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좁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니까. 8월 10일, 윤혜림은 경기도 한 공원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딸 윤혜림. 1973년 4월 21일, 1999년 6월 14일. 너무 일찍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이제는 편히 쉬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떠난 뒤 박영희는 혼자 묘 앞에 남았습니다. 혜림아, 엄마야. 20년 동안 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밤마다 울었어. 추운 데 있는 건 아닌지, 배고픈 건 아닌지. 근데 넌 우리가 지나다닌 그 건물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수없이 찾아갔던 그 빌라에. 미안해. 엄마가 찾지 못해서. 20년이나 혼자 있게 해서. 이제는 편히 자렴. 엄마가 자주 올게. 매일 올게. 2019년 8월. 쌍문 빌라는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20년간 비밀을 품고 있던 건물. 한 여성의 삶과 죽음을 간직했던 공간.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벽은 무너졌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알고 나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윤혜림은 20년 만에 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늘 아래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이 아닙니다. 2020년 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 빌라가 있던 자리. 이제 그곳은 완전히 정리되어 평평한 땅이 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폐허 위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슬픔 위에 일상이 쌓이고 기억 위에 망각이 내려앉습니다. 2020년 4월. 쌍문 빌라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쌍문 센트럴파크. 28층짜리 아파트 2동. 240세대. 착공식 날 부동산 관계자들과 건설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축하 인사. 아무도 이 땅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쌍문 센트럴파크는 최첨단 안전 설계로 지어집니다. 철저한 감리와 품질 관리로 입주민 여러분께 최고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최첨단 안전 설계, 철저한 감리.
20년 전에도 누군가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2020년 6월 쌍문 빌라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노후 건축물 전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재점검하겠다고. 쌍문 빌라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1990년대 건축된 노후 빌라 5천여 동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 관심일 뿐이라는 것을, 몇 달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2020년 말 그 전수조사는 예산 부족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어떻게 살긴요? 그냥 살아요. 살아야죠. 혜림이는 이제 편히 쉬고 있고 우린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하니까. 매주 토요일 묘지에 가요. 꽃 갖다 놓고 이야기하고. 혜림아, 아빠 왔다 그러면서.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매주 볼 수 있어요. 그게 위안이에요. 박영희는 매일 아침 혜림의 사진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는 행복하기를.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제 가족이 있으니까. 혜림이한테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제가 좀 더 잘 알아챘더라면 뭔가 달랐을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만약은 의미 없다는 거.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혜림의 26년, 부모의 20년, 모두의 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할까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명이 들리지 않을까요? 벽 뒤에서, 문 안에서, 천장 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짓는 건물들은 정말 안전할까요? 20년 뒤, 30년 뒤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1999년 IMF 직후의 혼란 속에서 쌍문 빌라는 급하게 지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감리도 없이, 철저한 점검도 없이. 그리고 그 건물은 한 여성의 무덤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물들은 어떨까요? 쌍문 빌라 같은 케이스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소규모 건물들 중 상당수가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20년이 지나면 건물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균열로, 누수로, 치마로.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쌍문 빌라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말합니다. 균열이 신호입니다. 기울어짐이 경고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2021년 여름, 쌍문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예정대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40가구의 새 가족들이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 땅 아래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을까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여기가 그 쌍문 빌라 자리였다는 거. 처음엔 좀 꺼림칙했죠. 근데 뭐, 서울에서 어디든 과거가 있잖아요. 이 땅에 전쟁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분이 편히 쉬시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윤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녀가 26년을 살았다는 것. 그녀가 사랑했고 꿈꿨고 웃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2024년 현재 윤혜림의 부모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묘지를 찾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하고 울고 웃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딸아, 우리 잊지 않을게. 평생 잊지 않을게. 죄는 사라져도 구조는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잊혀도 벽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1999년 6월 14일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천장 속에서,
그리고 2019년 7월 16일 건물이 무너지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윤혜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걷는 땅, 우리가 만지는 벽, 그 모든 것이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벽 속의 진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윤혜림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